몽골이 중국과 러시아를 동시에 버렸습니다. 2024년 12월 15일 전 세계가 경악했습니다. 저는 긴급 취재차 울란바토르에 도착했습니다. 몽골 340만 국민이 역사적 국민투표를 실시했고 결과는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91.2%가 한국과의 경제문화 통합에 찬성표를 던진 것입니다. 150년간 중국과 러시아 사이에서 생존해온 나라가 제3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베이징은 몽골 무역의 64%를 장악했고 모스크바는 안보 동맹국이라며 군사기지 설치를 압박했습니다. 두 초강대국의 완충이 되었던 몽골이 한국 편을 든 것입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즉각 경제 보복과 안보 위협을 경고했지만 몽골 청년들은 이미 결심한 상태였습니다. 몽골은 왜 70년 동맹을 깨고 한국을 선택했을까요? 그 답은 6년 전 한 대학생의 스마트폰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초원을 뒤흔든 91.2%의 전말을 보도합니다.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시면 더 좋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부터 이야기 시작할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제임스 윌슨입니다. BBC 아시아 지역 특파원으로 15년간 일해왔죠. 베이징, 도쿄, 서울을 거쳐 이번에는 예상치 못한 곳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몽골 울란바토르였어요. 2024년 12월 14일 오후 3시, 저는 칭기스칸 국제공항에 착륙했습니다. 런던 본사에서 긴급 지시가 내려온 것은 불과 이틀 전이었어요. 몽골에서 역사적 국민투표가 실시된다는 정보였습니다. 안건은 한국과의 경제문화통합협정 체결 찬반이었죠. 공항을 빠져나오는 순간부터 이상한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입국장 안내판이 몽골어, 영어, 그리고 한글 3가지로 표기되어 있었어요. 면세점 직원들은 한국어로 인사했고 택시 승강장에는 서울 관광 광고가 대형 전광판에 띄워져 있었습니다. 택시를 탔습니다. 기사는 40대 남성이었는데 제가 영어로 호텔 이름을 말하자 유창한 한국어로 답했어요. 차량 안에는 한국 K-팝이 흘러나왔고 대시보드에는 BTS 멤버들 사진이 붙어 있었습니다. 시내로 들어서자 더욱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어요. 건물마다 태극기와 몽골 국기가 나란히 걸려 있었습니다. 대형 쇼핑몰 외벽에는 내일 투표하세요. 우리의 미래를 선택하세요라는 대형 현수막이 한글과 몽골어로 동시에 적혀 있었죠. 호텔에 도착했습니다. 체크인 데스크에서 프런트 직원이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완벽한 한국어 발음이었습니다. 저는 놀라서 한국에서 오셨냐고 물었죠. 그는 고개를 저으며 울란바토르 토박이라고 답했습니다. 3년 전부터 한국어를 배웠다고 했어요. 저녁 7시, 저는 시내 중심가로 나갔습니다. 수흐바타르 광장이었죠. 평소라면 한산했을 시간인데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추산으로 약 10만 명이 모여 있었어요. 내일 국민투표를 앞두고 자발적으로 모인 시민들이었습니다. 광장 중앙 무대에서는 청년들이 연설하고 있었어요. 한 20대 여성이 마이크를 잡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강대국의 눈치를 보며 살지 않겠다는 내용이었죠. 군중은 환호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연설 중간중간 한국어가 섞여 나왔다는 점이었어요. 감사합니다. 파이팅, 함께 가요 같은 표현들이 자연스럽게 사용되었습니다. 몽골 청년들에게 한국어는 이미 제2 언어가 된 것처럼 보였죠. 밤 10시, 저는 광장 인근 카페로 들어갔습니다. 현지 대학생 몇 명과 인터뷰를 진행하기 위해서였어요. 23세 남학생 바트르와 21세 여학생 사란게레를 만났습니다. 두 사람 모두 몽골 국립대학교 재학 중이었죠. 바트르는 경영학을 전공하고 있었고 한국어 능력 시험 6급을 보유하고 있었어요. 내년에 삼성전자 울란바토르 지사의 취업이 확정된 상태였습니다. 사란게렐은 국제관계학을 전공했고 역시 한국어 5급을 가지고 있었죠. 서울대 대학원 진학을 준비 중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내일 투표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를요. 두 사람은 망설임 없이 찬성표를 던질 것이라고 답했어요. 이유를 묻자 바트르가 설명했습니다.
중국은 우리를 자원 공급지로만 보고 러시아는 완충지대로만 본다는 내용이었죠. 한국만이 우리를 동등한 파트너로 대한다고 했습니다. 자정이 넘어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창밖을 내다보니 여전히 거리에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내일이면 340만 몽골 국민이 역사적 선택을 하게 됩니다. 베이징과 모스크바가 가장 두려워하는 선택을 말이죠. 12월 15일 아침, 저는 투표 시작 전에 몇 가지 배경 조사가 필요했습니다. 몽골이 왜 한국을 선택하게 되었는지 이해하려면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야 했어요. 호텔에서 현지 연구원을 만났습니다. 몽골 국립대학교 사회학과 교수인 44세 앵흐볼드였죠. 그는 2018년을 모든 것의 시작점으로 지목했습니다. 그해 7월 27일, BTS가 울란바토르에서 콘서트를 개최했어요. 국립 스타디움에 8만 명이 모였습니다. 당시 몽골 전체 청년 인구가 68만 명이었으니 12%가 한 공연에 모인 셈이었죠. 앵흐볼드 교수는 그날을 전환점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콘서트 이후 한 달간 한국어 학원 문의가 전년 대비 1200% 급증했다고 했어요. 울란바토르에만 한국어 학원이 23곳 새로 생겼습니다. 2017년까지 전국에 12곳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폭발적 증가였죠. 2018년 하반기부터 통계가 급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몽골 서점에서 한국어 교재 판매량이 영어 교재를 추월했어요. 대학생 희망 취업 국가 순위에서 한국이 미국을 제치고 1위에 올랐습니다. 청년들의 인식이 바뀌고 있었던 거죠. 2019년은 확산의 해였습니다. 넷플릭스가 몽골 서비스를 시작하면서 한국 드라마 시청률이 급상승했어요. 사랑의 불시착, 이태원 클라스 같은 작품들이 몽골 청년들 사이에서 선풍적 인기를 끌었습니다. 드라마 속 한국의 민주주의, 법치주의, 경제 발전상이 몽골 청년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겼죠. 교수는 흥미로운 데이터를 보여줬습니다. 2019년 몽골 청년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였어요. 10년 후 어느 나라에서 살고 싶은가라는 질문에 한국이 34%로 1위였습니다. 미국이 28%, 중국은 고작 8%였죠. 불과 1년 전만 해도 중국이 22%로 2위였던 것과 비교하면 급락한 수치였습니다. 그러다 2020년 결정적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이었죠. 몽골은 백신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인구 340만의 작은 나라였기에 제약사들이 우선순위에서 밀렸어요. 3월에 몽골 정부는 러시아에 백신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70년 우방 관계를 강조하며 긴급 도움을 청했죠. 러시아의 답변은 냉담했습니다. 스푸트니크 백신 10만 회분을 유상으로 판매하겠다는 제안이었어요. 가격은 1회분당 25달러, 총 250만 달러였습니다. 4월에는 중국에 요청했습니다. 중국은 시노팜 백신 20만 회분을 제공하겠다고 했어요. 단, 조건이 있었습니다. 몽골 남부 탄광 채굴권 3곳을 중국 기업에 넘기라는 것이었죠. 몽골 정부는 주권 침해라며 거부했습니다. 5월 초 예상치 못한 곳에서 손길이 왔습니다. 한국이었어요. 한국 정부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40만 회분을 무상으로 지원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조건은 전혀 없었죠. 인도주의적 차원의 지원이라는 설명만 있었습니다. 5월 18일 백신을 실은 대한항공 화물기가 울란바토르에 도착했습니다. 공항에는 수천 명의 시민이 나와 환영했어요. 몽골 대통령이 직접 공항으로 나가 한국 정부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이 장면은 몽골 전역에 생중계되었죠. 앵흐볼드 교수는 이 사건이 결정적이었다고 분석했습니다. 몽골 국민들은 위기의 순간에 누가 진짜 친구인지 깨달았다는 거예요. 러시아는 돈을 요구했고 중국은 땅을 요구했지만 한국은 아무 조건 없이 도왔습니다. 2020년 하반기부터 한국어 학습 열풍이 본격화되었습니다. 정부 통계에 따르면 한국어 학습자가 전년 대비 340% 증가했어요.
18세에서 35세 청년층으로 한정하면 증가율은 520%였습니다. 2021년에는 한국 기업들이 몽골 진출을 확대했습니다. 삼성전자가 울란바토르에 서비스 센터를 열었고 LG전자도 판매 지사를 설립했어요. 현대자동차는 조립공장 건설을 발표했습니다. 청년들에게 실질적 취업 기회가 생긴 거죠. 2022년 데이터는 더욱 극적이었습니다. 몽골 청년의 한국 기업 취업 희망률이 67%를 기록했어요. 중국 기업은 14%, 러시아 기업은 고작 3%였습니다. 10년 전만 해도 러시아 기업 희망률이 45%였던 것과 비교하면 완전히 역전된 수치였죠. 2023년 11월 결정적 통계가 발표되었습니다. 몽골 청년 82%가 한국어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였어요. 반면 중국어 능력 보유자는 23%로 떨어졌습니다. 5년 전만 해도 중국어가 56%로 압도적 1위였는데 완전히 뒤바뀐 것이었죠. 교수는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강조했습니다. 이 모든 변화가 정부 주도가 아니라 청년들의 자발적 선택이었다는 점이에요. 한국 정부는 직접적으로 몽골 청년을 유인하지 않았습니다. 문화와 진정성 있는 우정이 청년들을 움직인 거였죠. 오전 9시, 저는 몽골 외교부 전직 고위 관료를 만났습니다. 58세 바트 바야르였어요. 그는 2020년부터 2023년까지 대중국 경제협력 담당 차관을 지냈던 인물이었죠. 은퇴 후 현재는 민간 연구소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바트 바야르는 중국과의 관계를 숫자로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2023년 기준 몽골 전체 무역의 64%가 중국과 이루어졌다고 했어요. 수출의 88%, 수입의 42%였습니다. 몽골 경제가 사실상 중국에 의존하고 있었던 거죠. 특히 광산 부문이 심각했습니다. 몽골의 주요 수출품은 석탄, 구리, 금이었어요. 이 자원의 95%가 중국으로 향했습니다. 문제는 가격 결정권이었죠. 중국 기업들이 광산 지분 51%를 보유하고 있었고 채굴된 자원의 가격도 중국 측이 일방적으로 정했습니다. 구체적 사례를 들어줬습니다. 몽골 남부 오유톨고이 구리 광산이었어요. 세계 10대 구리 매장지 중 하나였습니다. 2010년 개발이 시작되었을 때 몽골 정부는 지분 34%를 보유했죠. 중국 기업 컨소시엄이 66%를 가져갔습니다. 2023년까지 이 광산에서 채굴된 구리의 총가치는 약 280억 달러였습니다. 하지만 몽골 정부가 실제로 받은 금액은 76억 달러에 불과했어요. 지분 34%라면 95억 달러를 받았어야 했지만 각종 운영비와 관리비 명목으로 중국 측이 공제한 것이었죠. 더 심각한 문제는 부채였습니다. 몽골 정부는 광산 개발 초기 자금 마련을 위해 중국 은행에서 돈을 빌렸어요. 2010년부터 2020년까지 총 330억 달러를 차입했습니다. 이자율은 연 6.5%였죠. 2024년 8월 12일 중국 정부가 움직였습니다. 베이징에서 몽골 총리를 초청했어요. 명목은 경제협력 강화 논의였지만 실제로는 부채 상환 압박이었습니다. 중국 측은 330억 달러 전액을 2027년까지 상환하라고 요구했죠. 몽골 정부는 당황했습니다. 원래 상환 기한은 2035년이었어요. 갑자기 8년을 앞당긴 것이었습니다. 중국 측 설명은 간단했죠. 몽골의 신용 등급이 하락했으니 조기 상환이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대안도 제시했습니다. 만약 현금 상환이 어렵다면 광산 채굴권으로 대체할 수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구체적으로는 오유톨고이를 포함한 주요 광산 5곳의 지분 전체를 중국에 넘기라는 것이었습니다. 사실상 몽골의 자원 주권을 포기하라는 요구였죠. 같은 시기 러시아도 압박을 시작했습니다. 8월 20일 모스크바에서 양국 국방장관 회담이 열렸어요. 러시아 측은 안보 협력 강화를 명목으로 새로운 제안을 했습니다. 몽골 영토 내에
러시아 군사기지 3곳을 설치하겠다는 계획이었어요. 위치는 몽골 북부 국경지대 3곳이었습니다. 러시아는 이것이 중국 견제를 위한 공동 방어 체제라고 설명했죠. 하지만 실제로는 몽골을 러시아 군사 영향권 안에 완전히 묶어두려는 의도였습니다. 기지 설치 조건도 일방적이었습니다. 50년간 무상 사용, 러시아군 3,000명 상주, 몽골 정부의 기지 내 관할권 포기였어요. 사실상 러시아 영토를 몽골 땅에 만드는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바트바야르는 이 두 요구가 몽골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줬다고 설명했습니다. 청년들은 분노했어요. 150년간 중국과 러시아 사이에서 줄타기 외교를 해왔지만 이번에는 선을 넘었다는 반응이었죠. 9월 5일 울란바토르 대학생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SNS를 통해 시위를 조직했어요. 주권 수호, 자주 외교라는 슬로건을 내걸었습니다. 처음에는 200명 정도의 소규모 집회였죠. 하지만 일주일 만에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9월 12일에는 5,000명이 모였고 9월 15일에는 3만 명으로 불어났어요. 청년들뿐만 아니라 중장년층도 합류하기 시작했습니다. 9월 18일 최대 규모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수후바타르 광장에 23만 명이 운집했어요. 몽골 역사상 최대 규모였습니다. 시위대는 중국 부채 거부, 러시아 기지 반대를 외쳤죠. 더 주목할 것은 새로운 구호가 등장했다는 점이었습니다. 한국과 함께 자유로운 몽골이라는 피켓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청년들은 중국과 러시아가 아닌 제3의 파트너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그 파트너가 바로 한국이었죠. 몽골 정부는 진퇴양난에 빠졌습니다. 중국 요구를 받아들이면 자원을 잃고 러시아 요구를 받아들이면 주권을 잃는 상황이었어요. 거부하면 경제 보복과 안보 위협이 뒤따를 것이 뻔했습니다. 바트바야르는 당시를 절박한 순간이었다고 표현했습니다. 국가 존립이 걸린 문제였다고 했어요. 그리고 바로 그때 한국이 손을 내밀었다고 말했습니다. 오후 12시 저는 몽골 국회의사당 근처 카페에서 현직 의원을 만났습니다. 여당 소속 48세 간바타르 의원이었어요. 그는 9월 위기 당시 정부와 한국 측 협상을 직접 목격한 인물이었죠. 간바타르 의원은 9월 23일을 기억한다고 했습니다. 시위가 최고조에 달했던 그날 한국 외교부 장관이 긴급 전화를 걸어왔다고 했어요. 몽골 외교부 장관과 30분간 통화했습니다. 내용은 간단했죠. 한국이 도울 방법을 찾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9월 24일 새벽 한국 정부 특사단이 울란바토르에 도착했습니다. 외교부 차관을 단장으로 경제부처 고위 관료 8명이었어요. 이례적으로 빠른 움직임이었죠. 비공개 회담이 즉시 시작되었습니다. 9월 25일 오전 10시 한국 측이 공식 제안서를 제출했습니다. A사 용지 18페이지 분량이었어요. 간바타르는 그 문서를 직접 검토했다고 했습니다. 내용은 3가지 핵심 축으로 구성되어 있었죠. 첫 번째는 부채 해결이었습니다. 한국 정부가 몽골의 대중국 부채 330억 달러를 전액 대납하겠다는 제안이었어요. 조건은 단 하나였습니다. 몽골이 향후 10년간 주요 외교 정책 결정 시 한국과 사전 협의한다는 것이었죠. 주권 침해가 아니라 협력 강화 차원이라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자원 개발이었습니다. 오유톨고이를 포함한 주요 광산 5곳을 한국과 몽골 공동 개발로 전환하자는 내용이었어요. 지분 구조는 50대 50이었습니다. 채굴된 자원의 판매 가격도 국제 시세를 따르고 이익 배분도 정확히 절반씩 나누겠다는 조건이었죠. 구체적 수치도 제시되었습니다. 향후 10년간 예상 수익이 480억 달러였는데 몽골은 240억 달러를 보장받는 것이었어요. 기존 중국과의 계약에서는 같은 기간 90억 달러만 받을 예정이었습니다. 2.6배 증가하는 셈이었죠. 세 번째는 청년 일자리였습니다. 몽골 청년 10만 명에게 한국 기업 취업을 보장하겠다는 제안이었어요. 5년 계획으로
연간 2만 명씩 받아들이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비자 발급은 간소화하고 한국어 교육도 정부가 지원하겠다고 했죠. 더 파격적인 조건이 있었습니다. 취업 3년 후에는 가족 초청이 가능하다는 내용이었어요. 부모, 배우자, 자녀 모두 포함이었습니다. 5년 근무 시 영주권 신청 자격이 주어지고 8년 후에는 귀화 신청도 가능하다는 조항이었죠. 몽골 정부는 긴급 강요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9월 25일 오후 3시부터 밤 11시까지 8시간 동안 논의가 이어졌어요. 찬반이 팽팽했습니다. 찬성 측은 현실적 대안이라고 주장했고 반대 측은 중국과 러시아 보복이 두렵다고 우려했죠. 9월 26일 정부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문제는 정부가 단독으로 결정할 사안이 아니라는 판단이었어요. 국민에게 직접 물어보기로 했습니다. 국민투표를 실시하겠다는 결정이었죠. 9월 27일 오전 몽골 의회에서 긴급 본회의가 열렸습니다. 안건은 한국과의 경제문화통합협정 체결 찬반 국민투표 실시 여부였어요. 의원 100명 전원이 참석했습니다. 간바타르 의원은 그날 토론이 격렬했다고 기억했습니다. 야당 의원 일부는 중국 보복을 우려했어요. 국경 폐쇄, 무역 중단이 현실화되면 몽골 경제가 마비될 것이라는 주장이었죠. 러시아의 안보 위협도 무시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여당 의원들은 반박했습니다. 중국에 계속 의존하면 결국 주권을 잃는다는 논리였어요. 러시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번이 독립적 외교로 전환할 마지막 기회라고 강조했죠. 무소속 의원 몇 명이 결정적 발언을 했습니다. 국민들이 이미 선택하고 있다는 지적이었어요. 청년 82%가 한국어를 배우고 23만 명이 거리로 나왔습니다. 민심은 이미 한국을 향하고 있다는 것이었죠. 오후 6시 표결이 진행되었습니다. 찬성 78표, 반대 22표로 국민투표 실시가 확정되었어요. 투표일은 12월 15일로 정해졌습니다. 국민들에게 충분한 숙고, 기간을 주기 위해서였죠. 간바타르 의원은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덧붙였습니다. 한국 제안의 핵심은 강요가 아니라 선택권 부여였다고 했어요. 중국과 러시아는 항상 일방적으로 요구했지만 한국은 몽골 국민에게 결정권을 맡겼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차이가 결과를 만들었다고 했죠. 12월 15일 새벽 5시, 저는 이미 거리로 나가 있었습니다. 투표 시작 1시간 전이었지만 투표소 앞에는 벌써 긴 줄이 형성되어 있었어요. 울란바토르 제8선거구 투표소였습니다. 약 500명이 대기하고 있었죠. 줄 맨 앞에 있던 사람은 72세 노인이었습니다. 새벽 3시부터 기다렸다고 했어요. 왜 그렇게 일찍 왔냐고 물었더니 간단히 답했습니다. 이 순간을 평생 기다렸다는 것이었죠. 중국과 러시아 눈치 보지 않는 나라를 만들고 싶다고 했습니다. 새벽 6시 정각, 투표가 시작되었습니다. 전국 2,400개 투표소가 일제히 문을 열었어요. 저는 하루 동안 울란바토르 시내 12곳 투표소를 돌아다니며 관찰했습니다. 첫 번째로 찾아간 곳은 대학가 투표소였습니다. 몽골 국립대학교 인근이었어요. 오전 7시인데도 2,000명 넘게 줄을 서 있었습니다. 대부분 20대 청년들이었죠. 많은 학생들이 한국 K-팝 가수 티셔츠를 입고 있었습니다. 한 여학생과 짧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19세 대학 1학년이었어요. 그는 찬성표를 던질 거라고 망설임 없이 말했습니다. 이유를 묻자 간단히 답했죠. 한국에서 미래를 보고 싶다고요. 중국과 러시아는 과거라고 했습니다. 오전 9시 중심가 투표소로 이동했습니다. 이곳은 직장인들이 많이 사는 지역이었어요. 30대에서 50대가 줄을 이뤘습니다. 투표 대기 시간이 평균 45분이었지만 아무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43세 회사원 남성을 인터뷰했습니다. 그는 무역회사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중국 기업과 15년간 거래해왔다고 했습니다. 그런 그가 찬성표를 던질 거라고 했죠. 중국은 항상 불공정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과 일하면 투명하고 공정할 것이라는 기대였습니다. 정오쯤 외곽 지역 투표소를 방문했습니다. 농촌 지역이었어요. 인구 밀도가 낮아 투표소까지 평균 30km를 이동해야 했습니다. 그런데도 투표율이 높았죠. 한 목축업자 가족을 만났습니다. 부모와 성인 자녀 셋이 함께 왔어요. 편도 50km를 차로 이동해서 온 것이었습니다. 가족 전원이 찬성표를 던질 거라고 했죠.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자녀들이 한국에 가서 더 나은 기회를 잡기를 바란다는 것이었습니다. 오후 3시 선거관리위원회가 중간 집계를 발표했습니다. 오전 6시부터 오후 2시까지 투표율이 67.8%였어요. 역대 국민투표 중 최고 수치였습니다. 특히 18세에서 35세 청년층 투표율이 94.2%로 압도적이었죠. 오후 5시 저는 다시 대학가로 돌아갔습니다. 투표 마감 3시간 전이었는데도 여전히 줄이 이어지고 있었어요. 학생들이 수업 마치고 몰려온 것이었습니다. 한 남학생이 인상적인 말을 했습니다. 오늘이 몽골 역사의 전환점이라고요. 150년간 강대국에 끼어 살았지만 이제는 우리가 선택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선택이 바로 한국이라고 했죠. 오후 8시 투표가 종료되었습니다. 전국 투표율은 최종 89.3%로 집계되었어요. 유권자 270만 명 중 241만 명이 투표에 참여한 것이었습니다. 청년층으로 한정하면 98.7%라는 경이적 수치가 나왔습니다. 개표가 즉시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개표센터로 이동했어요. 100명 넘는 취재진이 모여 있었습니다. BBC 외에도 CNN, 로이터, NHK 등 해외 언론이 대거 몰려들었죠. 오후 9시 첫 번째 지역 개표 결과가 나왔습니다. 울란바토르 제3선거구였어요. 찬성 92.4%, 반대 6.8%였습니다. 압도적 찬성이었죠. 오후 10시 전국 개표율 50%가 넘어섰습니다. 찬성 91.5%, 반대 7.2%로 추세가 확실해졌어요. 개표센터 분위기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밤 11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단상에 올랐습니다. 최종 결과 발표였어요. 개표율 100%, 찬성 91.2%, 반대 7.3%, 무효 1.5%였습니다. 한국과의 경제문화통합협정 체결이 국민투표로 확정된 순간이었죠. 개표센터에서 환호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밖에서 대기하던 시민들도 일제히 함성을 질렀어요. 수후바타르 광장에는 10만 명이 모여 결과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발표 순간 광장은 축제 분위기로 변했죠. 저는 광장으로 달려갔습니다. 사람들은 태극기와 몽골 국기를 흔들며 노래를 불렀어요. 한국 K-팝이 스피커에서 흘러나왔고 청년들은 한국어로 구호를 외쳤습니다. 한 대학생이 제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오늘 몽골이 새로 태어났다고요. 이제 중국과 러시아가 아니라 한국과 함께 미래를 만들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12월 16일 새벽 2시 저는 긴급 뉴스 속보를 받았습니다. 중국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내용이었어요. 몽골과의 국경 5곳이 즉시 폐쇄되었다는 보고였습니다. 투표 결과 발표 3시간 만의 일이었죠. 새벽 3시 몽골 외교부에서 긴급 브리핑이 열렸습니다. 외교부 대변인이 심각한 표정으로 상황을 설명했어요. 중국이 LN, 간수, 만다르, 비창토, 샤인샨드 5 국경 검문소를 일방적으로 폐쇄했다고 했습니다. 이 5곳은 몽골과 중국 무역의 87%가 통과하는 주요 루트였죠. 더 심각한 것은 이미 국경을 통과 중이던 화물차들이었습니다. 약 2,300대가 중국 측에 억류되었어요. 몽골로 향하던 식량, 연료, 의약품을 실은 트럭들이었습니다. 중국은 세관 검사 강화를 이유로 들었지만 사실상 경제 봉쇄였죠. 새벽 5시 베이징 시각으로 오전 6시에 중국 상무부가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몽골산 석탄과 구리 수입을 즉시 중단한다는 내용이었어요. 명목은 환경 기준 미달이었지만 타이밍을 보면 명백한 보복 조치였습니다. 오전 8시, 이번에는 러시아가 나섰습니다. 러시아 국영가스 기업 가스프롬이 긴급 발표를 했어요. 몽골에 공급하는 천연가스를 40% 감축한다는 통보였습니다. 기술적 문제라고 설명했지만 누가 봐도 정치적 결정이었죠. 몽골은 천연가스의 65%를 러시아에서 수입하고 있었습니다. 40% 감축은 전체 공급의 26%가 줄어드는 것을 의미했어요. 한겨울에 난방이 끊길 위기였습니다. 울란바토르 겨울 평균 기온은 영하 25도였죠. 오전 10시 중국 외교부 정례 브리핑이 열렸습니다. 저는 온라인으로 생중계를 지켜봤어요. 대변인이 준비된 성명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몽골의 배신 행위라는 표현을 6번이나 사용했죠. 성명 내용은 강경했습니다. 몽골이 외세와 결탁해서 지역 안정을 해쳤다는 주장이었어요. 한국을 외세로 규정한 것이었습니다. 중국은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권리가 있다고 경고했죠. 정오쯤 러시아 외무부도 성명을 냈습니다. 중국보다는 온건한 표현을 썼지만 메시지는 비슷했어요. 몽골의 결정이 지역 안보 구도를 흔들 수 있다는 우려였습니다. 러시아도 자국 이익을 보호할 것이라고 밝혔죠. 오후 2시 더 큰 움직임이 포착되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긴급 소집을 요청한 것이었어요. 의제는 동북아시아 지역 안정 위협 요인 논의였습니다. 몽골을 안보리에 끌어들이려는 시도였죠. 오후 3시 저는 몽골 대통령궁 앞으로 갔습니다. 예상대로 시민들이 모여들고 있었어요. 약 5만 명이 운집했습니다. 하지만 분위기는 공포가 아니라 결연함이었죠. 한 60대 남성이 피켓을 들고 있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의 위협에 굴복하지 말자는 내용이었어요. 그는 제게 말했습니다. 예상했던 일이라고요. 하지만 우리는 이미 선택했고 한국이 도울 것이라고 믿는다고 했습니다. 오후 5시 국제사회 반응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국무부가 성명을 발표했어요. 몽골의 주권적 결정을 존중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의 경제 보복은 부적절하다고 비판했죠. 일본 외무성도 유사한 입장을 냈습니다. 유럽연합도 몽골 지지 성명을 발표했어요. 국제사회가 중국과 러시아의 일방적 조치에 우려를 표명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오후 7시 뉴욕에서 안보리 긴급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중국 대사가 먼저 발언했어요. 몽골의 결정이 지역 질서를 교란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러시아 대사도 이에 동조했죠. 하지만 미국, 영국, 프랑스 대사들은 반박했습니다. 몽골이 합법적 국민투표를 통해 결정한 사안이라는 지적이었어요. 중국과 러시아의 경제 보복이 오히려 국제법 위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밤 10시 안보리 회의는 결론 없이 종료되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경제 제재 결의안을 추진하려 했지만 거부권을 가진 다른 상임이사국들이 반대했어요. 실질적 조치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정 무렵 저는 호텔방에서 하루를 정리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의 분노는 예상했던 것이었어요. 국경 폐쇄, 가스 감축, 외교 압박 모두 전형적인 보복 수단이었습니다. 하지만 몽골 국민들은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단결하는 모습이었어요. 그들은 이미 한국이 도울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제 관건은 한국이 얼마나 신속하게 움직이느냐였죠. 12월 16일 오후 6시 서울에서 긴급 뉴스가 전해졌습니다. 한국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긴급 국무회의를 소집했다는 내용이었어요. 저는 서울 본사와 연락하며 한국 측 움직임을 추적했습니다. 오후 7시 국무회의가 시작되었습니다. 외교부, 산업부, 국방부 장관들이 참석했어요. 회의 안건은 단 하나였습니다. 몽골 긴급 지원 방안이었죠. 대통령은 72시간 내 가시적 성과를 내라고 지시했다고 합니다. 오후 9시
첫 번째 조치가 발표되었습니다. 긴급 구호물자 수송 계획이었어요. 식량 5만 톤, 디젤 연료 3만 톤, 의약품 2,000톤을 즉시 몽골로 보낸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수송 방법은 항공편이었죠. 12월 17일 새벽 3시 인천공항에서 첫 화물기가 이륙했습니다. 대한항공 747 화물기 5대가 동원되었어요. 6시간 비행 끝에 오전 9시 울란바토르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공항으로 달려가 착륙 장면을 취재했죠. 화물기 문이 열리자 몽골 시민들이 환호했습니다. 공항에는 3,000명 넘게 모여 있었어요. 태극기를 흔들며 감사를 표현했습니다. 한 노인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죠. 한국이 약속을 지켰다고요. 오전 11시 한국 외교부 장관이 울란바토르에 도착했습니다. 특별기를 타고 온 것이었어요. 몽골 외교부 장관과 즉시 회담을 가졌습니다. 의제는 중국 봉쇄 대응 방안이었죠. 오후 2시 양국 장관이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한국은 몽골과 끝까지 함께한다는 입장을 밝혔어요. 구체적 지원 규모도 발표했습니다. 향후 6개월간 20억 달러를 긴급 지원한다는 내용이었죠. 동시에 한국은 국제연대 구축에 나섰습니다. 오후 3시 미국 국무장관과 통화했어요. 미국은 몽골에 10억 달러 경제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오후 5시에는 일본 외무상과 협의했죠. 일본도 5억 달러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12월 18일 유럽연합이 합류했습니다. EU 집행위원회가 몽골 지원 패키지를 발표했어요. 8억 달러 규모였습니다. 한국이 주도하는 국제 컨소시엄이 형성되기 시작한 것이었죠. 오후 4시 한국 산업부 장관이 기업인 30명과 함께 울란바토르에 도착했습니다. 삼성, LG, 현대, SK 등 주요 대기업 대표들이었어요. 몽골 정부와 투자 협약을 체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저녁 7시 투자 협약식이 열렸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향후 5년간 총 150억 달러를 몽골에 투자하기로 약속했어요. 광산 개발, 인프라 건설, 제조업 육성에 집중 투자한다는 계획이었습니다. 12월 19일 오전 10시 역사적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몽골 정부 청사에서 한 몽 경제통합협정 서명식이 거행된 것이었어요. 양국 대통령이 참석했습니다. 한국 대통령이 직접 울란바토르를 방문한 것이었죠. 협정서에는 3가지 핵심 내용이 담겼습니다. 첫째, 한국이 몽골의 대중국 부채 330억 달러를 전액 대납한다. 둘째, 주요 광산을 50대 50으로 공동 개발한다. 셋째, 청년 10만 명에게 한국 취업을 보장한다는 내용이었죠. 서명이 끝나자 광장에 모인 10만 시민이 함성을 질렀습니다. 72시간 만에 몽골의 미래가 확정된 순간이었어요. 중국과 러시아의 보복은 계속되고 있었지만 한국과 국제사회의 지원으로 몽골은 버틸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5년 1월 15일, 저는 인천국제공항에 있었습니다. 특별한 순간을 취재하기 위해서였어요. 몽골 청년 첫 1만 명이 한국에 도착하는 날이었죠. 오후 2시 대한항공 특별 전세기 12대가 연이어 착륙했습니다. 몽골 청년들이 내리기 시작했어요. 대부분 20대였고 얼굴에는 긴장과 기대가 섞여 있었습니다. 입국장에는 한국 기업 채용 담당자들이 환영 피켓을 들고 기다리고 있었죠. 삼성전자가 1,200명, LG전자가 800명, 현대자동차가 600명을 각각 채용했습니다. SK그룹, 포스코, 한화 등도 수백 명씩 받아들였어요. 청년들은 즉시 기업연수원으로 향했습니다. 3개월 한국어 집중 교육 후 각 사업장에 배치될 예정이었죠. 한 23세 청년과 짧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삼성전자에 배정된 바트르였어요. 그는 떨리지만 행복하다고 말했습니다. 꿈꿔왔던 순간이라고 했죠. 3년 후 부모님을 한국으로 모실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2025년 상반기 동안 변화는 가속화되었습니다. 한국 기업 68개사가 몽골에 진출했어요.
울란바토르에 한국 기업 전용 산업단지가 조성되었습니다. 3만 개 일자리가 새로 생겼죠. 몽골 경제도 회복 기미를 보였습니다. 중국 의존도가 64%에서 38%로 떨어졌어요. 대신 한국이 최대 교역국으로 올라섰습니다. 한국과의 무역이 전체의 42%를 차지하게 되었죠. 저는 한국 정부 관계자에게 향후 전망을 물었습니다. 그는 2027년까지 몽골 1인당 GDP가 1만 2천 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예측했어요. 현재 4,800달러의 2.5배였습니다. 한국 투자와 청년 송금이 주 동력이 될 거라고 설명했죠. 더 장기적 전망도 나왔습니다. 2030년까지 한몽 자유이동 협정이 체결될 것으로 예상되었어요. 비자 없이 양국을 오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몽골 340만 전체가 사실상 한국 경제권에 편입되는 구조였죠. 몽골 청년 중 상당수가 한국 국적을 취득할 것으로도 전망되었습니다. 협정에 따르면 8년 근무 후 귀화 신청이 가능했어요. 2033년부터 몽골계 한국인이 본격적으로 늘어날 것이라는 분석이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의 보복은 2025년 3월부터 완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국경이 부분적으로 재개방되었어요. 하지만 몽골의 중국 의존도는 돌이킬 수 없이 낮아진 상태였습니다. 한국이 그 자리를 채웠죠. 지정학적 의미도 컸습니다. 몽골이 한국 편에 선 것은 동북아 질서의 근본적 변화를 의미했어요. 중국과 러시아 사이의 완충지대가 한국의 전략적 파트너로 전환된 것이었습니다. 12월 20일, 저는 울란바토르를 떠났습니다. 일주일간의 취재를 마치고 런던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공항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거리 곳곳에 한글 표지판이 보였고 청년들은 한국어로 대화하고 있었죠. 기사에게 물었습니다. 이 결정을 후회하지 않느냐고요. 그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전혀 후회 없다고요. 처음으로 우리가 선택한 미래를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BBC 본사에 최종 보고서를 제출하며 이렇게 적었습니다. 몽골 340만 국민이 91.2%의 지지로 한국을 선택했다. 중국과 러시아를 버리고 제3의 길을 택한 것이다. 이것은 21세기 가장 조용하지만 가장 극적인 지정학적 변화다. 강대국의 압박이 아니라 자발적 선택으로 이뤄진 역사의 전환점이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주세요.